11강으로 들어왔습니다. 11강의 타이틀은 정부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죠. 시장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됩니다. 그럼 시장의 한계에서 이 시장 실패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실패가 되니까 이걸 보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겠죠. 개입을 할 때 제일 우리가 외부 효과에서 기억이 나는 게 피구세, 요게 기억나죠. 이 조세부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피구세라는 걸로 만나셨는데 세금 부과 역할을 통해서 외부 불경제 이런 걸 해결해야 된다. 그럼 외부 경제 보조금은요? 예, 물론 보조금도 분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세금 부과 여기 아주 집중적으로 그 원리를 따져볼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럴 때 이제 전가와 귀착이라는 개념, 그 전가와 귀착의 크기, 즉 세금 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에 달려 있다. 탄력성이라는 개념 처음 만나시는데요. 이번 이론편 1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요 11강도 이론편을 둘로 나눴습니다. 요번 이론편 1에서는 요걸 다룰 거예요. 다음 이론편 2에서는 정부 개입했을 때 세금 부과했을 때 이 사중 손실, 데드웨트 로스라는 개념을 배우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레퍼 커브 요거 개념 배우고 그다음에 정부가 개입을 해도 시장 실패처럼 정부도 실패한다. 왜 그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 편에서 만나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세금 가격 탄력성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한번 봐보죠. 자,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정부가 조세 부과를 왜 합니까? 그러면 요 두 가지는 이미 나와 있어요. 시장 실패. 시장 실패가 공공재잖아요. 또 하나가 외부 효과잖아요. 이 외부 효과를 교정을 위한 세금 부과 우리가 요거를 피구세라는 걸 통해서 배웠어요. 자, 공공재 만들어야 되죠. 공공재는 필요한데 시장에 놔두면 과소 생산되거나 생산이 안 돼요. 그럼 정부가 이 공공재를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프라, 사회적 기반 시설, 뭐 국방 치안, 그러려면 세금 걷어야서 하는 거죠. 피구세 이런 거 또 이제 그러니까 외부 효과 교정해서 피구세 부과하죠. 자, 요건 알았어요. 자, 거시적으로 보면 양극화, 빈부격차 완화가 양극화죠. 양극화가 시장 실패의 거시적으로 대표적인 원인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즉 소득 재분배를 하기 위해서 부자한테 많이 걷어갖고 가난한 자한테 이전 지출 공짜로 나눠준다. 반대급부 없이. 그래야지 사회적 형평성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쓰는 제도가 누진세 제도입니다. 여러분 역진세가 아닙니다. 역진세는 대표적으로 이거 아니에요. 요거는 소비세가 대표적인 건데 콜라 한 병을 먹는데 부자가 내는 세금이나 가난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나 똑같아. 그거는 얼추 보면은 형평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자한테 100원과 가난한 사람한테 100원은 굉장히 무게감이 다르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소비세 같은 역진세는 오히려 소득 재분배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부자가 적게 내고 가난한 자가 많이 내는 꼴이 되니까. 근데 누진세 제도는 뭐겠어요?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자는 세금을 적게 내라. 소득세가 대표적인 거죠. 자, 이런 소득 누진세 제도를 통해서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 재분배를 실현해서 빈부격차 완화 이런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합니다. 마지막은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도 뽑아야 되고 건물도 구입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자신의 활동에 그러니까 운영 예산 정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충당을 위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조세 부과의 이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세를 따질 건데요. 조세를 따질 때 이 전가와 귀착이라는 개념.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기 콜라가 있어요. 콜라 한 캔에 원래는 시장 가격이 500원이었다고 치죠. 자, 여기에 그럼 요거는 이제 공급자가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요자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공급자한테 세금을 50원을 부과시켰어요. 그러면 세금 납세의 주체는 공급자죠. 자, 그러면 얘가 그대로 50원을 내면 지금 우리가 말하려는 전가와 귀착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어요. 공급자가 어떻게 하냐면 요 가격을 예를 들어서 550원으로 딱 만들었어요. 그러면 수요자가 550원을 내고 사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50원의 납세 주체는 공급자인데 실질적으로 이 납세 50원을 부담한 사람은 수요자가 되는 거야. 요렇게 전가시킨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얘가 부담을 해. 그럼 이게 귀속인데 귀착, 인시던스, 귀착이 된 거야. 전가 귀착은 그래도 거의 뭐 비슷한 얘기죠. 그냥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른 겁니다. 전가, 시프팅은 이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가격을 올려갖고. 자, 그런데 귀착, 인시던스는 뭐냐면 조세 부담의 귀착이잖아요. 귀속시키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수요자가 5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면 이제 귀착이 된 거죠. 일단 물론 얘가 전가시켰는데 수요자가 안 사버려. 막 이렇게 해갖고 결과적으로는 공급자가 항복하고 자기가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가하고 귀착은 사실 여러분은 거의 같은 개념이다. 그리고 또 이 개념적으로는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이전시켰다, 조세 부담을 귀속시켰다. 부담을 어떤 놈한테 귀속시켰다. 실제로 그놈이 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조세 납부자와 조세 부담자가 다르거든요. 같지 않다. 이렇게. 자, 그거를 이제 전가와 귀착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쓸 때는 전가, 귀착은 이제 같은 느낌으로 쓸 겁니다. 엄밀하게 따진다 그러면 좀 다른 거지만, 자, 그거를 이제부터 만나보게 됩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 전가, 귀착, 그러니까 누구한테 귀속시키냐를 볼 때 먼저 둘로 나눌 겁니다. 공급자한테 전가시킨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아까 캔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짬뽕, 짜장면 이런 거 있는데 짬뽕이 지금 얼마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편의상 그냥 5,000원이라고 합니다. 한 그릇에.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급자가 5,000원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수요자가 있겠죠. 요렇게. 자, 그런데 요 공급자한테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한 그릇에 얼마를 부과했냐면 500원을 부과했어요. 요렇게. 자, 그러면 공급자, 이거 그림 안 그릴 겁니다. 여기서는 쉽게 생각하세요.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 한 그릇을 만들 때 비용이 얼마가 되냐면 5,500원이 되는 거야. 그렇죠? 500원이 비용이 더 올라간 거죠. 정부한테 내야 되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가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줄이는 거야.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다. 이건 이동이죠. 왜냐하면 그 짬뽕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짬뽕 외에 가격 외에 게 변했잖아요. 그런데 공급을 줄이게 만드는 거야. 비용 500원이 올라간 거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줄겠죠. 공급량이 줄고. 공급이 주니까 가격은 당연히 5,500원으로 올라갑니다. 뭐 공급 곡선을 굳이 그려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요 S가 서플라이 공급이고 D가 디맨드 수요입니다.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면 가격이 비교 정태 분석을 해보시면 올라갔죠? 거래량은 줄어들었어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 수요자가 사먹는 가격은 공급 가격에다가 여기 뭐 굳이 얘기하면 5,000원이죠. 여기다가 조세가 붙은 건데 공급자가 얘한테 요거를 전가시킬 수가 있어요. 일부를 소비자한테, 수요자한테 전가시킬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요 가격을 예를 들어서 5,500원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수요 가격을 수요자한테 500원을 다 전가시킨 거야. 수요자가 사 먹었어, 실제로. 그러면 걔한테 귀착이 된 거죠. 걔가 실질적으로 부담을 한 거야, 그거를.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열받을 거 아니야. 열받지만 어쨌든 에이 짬뽕 더러워서 안 먹는다. 딴 거 먹는다. 이러면 이거 놀래갖고 아니요. 500원 다 아니고요. 250원만 할게요. 그래서 5,250원. 이럴 수 있어. 야, 그래도 더럽다. 나 짬뽕 안 먹을 거다. 다른 거 먹을 거다. 아이, 그러면 그냥 5,000원 그대로 할게요. 그 얘기는 뭐예요? 500원을 공급자가 그대로 부담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전가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전가하죠. 전체 다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부분이라도 수요자가 부담하게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급자한테 세금 부담하죠. 그러면 가격이 오를 건데요. 가격이 분명히 거래량은 무조건 줄어들어요. 무조건 줄어듭니다. 오를 건데 소비자한테 일부 가격에 포함시켜 갖고 전가시킬 수 있어요.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수요자한테 부담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한테 부담시키면 중요한 말은 소비자는 생산자에게 조세 전가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생산자는 소비자한테 전가하려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격에다 붙이면 되지. 그런데 소비자한테 부담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가면 이 팁 문화가 있잖아요. 미국의 팁. 그러면 가격이 5,000원인데 팁이 여기다 붙는단 말이에요. 이런 게 팁 같은 게 붙는 게 일종의 소비자한테 세금을 뭐 우리가 부가가치세도 호텔에서 커피 한 잔 먹으면 거기다 부가가치세 얼마가 딱 포함돼서 나오잖아요. 별도로 소비자한테 부담시킨 겁니다. 어쨌든 자 그럼 이제 그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요럴 경우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엄청 올라갔죠.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수요량 감소시킬 거라는 거야. 즉 소비자한테 세금을 다이렉트하게 부과하면 5,000원 짬뽕 5,000원은 공급자한테 생산자한테 갈 거고요. 여기에 500원이죠. 500원은 정부한테 바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러나 저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5,500원을 낸 꼴이에요. 그런데 소비자는 반대로 이 500원을 생산자한테 전가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생산자는 자기 가격만 받아가니까 생산자가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500원이니까 수요량을 감소시킬 건 뻔하다는 얘기예요.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게 수요가 준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야 수요자가 5,500원 꼴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짬뽕을 잘 안 사 먹을 거라는 얘기예요. 비싸졌으니까. 그러니까 수요량 감소하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걸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중요한 말,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격 인하를 해줘. 야, 내가 이 공급 가격을 500원은 정부가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4,500원 해줄게. 그러면 기존에 500원 이렇게 되니까 5,000원이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옛날 세금 막기 전에 가격으로 똑같이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거 자기가 가격 인하 해준다는 이러면 이제 공급자가 다 세금 부담해 준단 말과 똑같은 말이지.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4,700원 이렇게까지 낮춰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500원이 붙으니까 5,200원이 되잖아요. 200원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고 300원은 생산자가 부담해 주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소비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생산자에게 조세 전가가 이루어져서 생산자도 부담하게 된다. 이 결론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요점이 무슨 얘기냐면 생산자한테 부담하면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야 너도 부담해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소비자한테 부담하면 원래는 생산자한테 전가시킬 수 없어요. 너도 부담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요량이 줄어드니까 생산자가 화들짝 놀래갖고 아이고 고객님 내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깎아줄게요.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소비자한테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생산자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 먼저 이해하자라는 거야. 양쪽에 어떻게 되는가. 논리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양쪽으로 전부 부담이 된다라는 거야. 전가하고 귀착이 된다라는 거죠. 다만 소비자가 생산자한테 한 게 아니고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해준 거다. 이런 얘기지. 우리가 생산자가 세금 맞았을 때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내가 생산자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세금 부담할게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걔네는 그냥 생산자가 강제로 가격에다가 전가시키는 거고 소비자한테 부담했을 때는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깎아줘서 자기가 일부 부담을 하는 거야. 그쵸? 자, 요 결론 요거를 잘 이해를 한번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이 나와. 이 질문이 중요한 거야. 이번 강의에서 이걸 이해하면 뭐 성공인데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조세를 하는 정도는 자, 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죠. 가격 탄력성. 여기에 달려있다. 이 결론을 미리 내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5,000원인데 500원이 붙었어요. 그러면 얘가 가격을 소비자한테 붙었다 치고 얘가 4,700원으로 가격을 인하했어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래 5,000원에 먹던 거를
5,200원에 먹게 되죠. 그러면 봐보세요. 소비자가 500원 중에 200원을 부담한 게 되는 거고, 얘가 300원을 인하했잖아요. 요 300원은 생산자가 조세를 부담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 알겠다 이거야. 생산자한테 부담하든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조세 부담을 하든 양쪽이 나눠서 부담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질문은 그렇다면 누가 더 많이 부담하고 누가 더 적게 부담하냐. 이번 경우 같은 건 생산자가 100원 더 부담했고 소비자는 100원 덜 부담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부담하고 덜 부담할까를 결정하는 게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결론 내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배워야 될 거는 도대체 가격 탄력성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런 말을 해보죠. 우리가 수요 얘기를 한번 해보면 되는데 수요에다 영향을 주는 게 가격이 있었고 복습을 해보는 겁니다. 연관제 가격, 뭐 소득, 블라블라블라 많았죠. 근데 요 우리가 가격만 놓고 나머지는 세테리스, 페리부스 다 일정하다 놓고 가격이 수요에다 영향을 주는 건 음의 방향이죠. 즉 수요 법칙이 성립하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수요 법칙이라는 건 방향을 얘기한 거예요. 아, 수요와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구나. 이걸 알려준 거라면 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건 탄력성, 요거는 크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죠. 줄 겁니다. 요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게 수요 법칙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가격이 요만큼 올라갔잖아요. 근데 수요가 이만큼 줄어들어. 자, 얘가 올라갔으니까 얘가 줄어들 건 알겠는데요. 얼만큼 줄어듭니까? 그 크기를 결정하는 게 요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법칙은 수요와 가격의 방향이 다르다, 반대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라면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그러니까 요렇게 정확한 명칭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줄여서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했지만 자, 이거는 방향은 정확히 하는데 얼만큼 줄까요? 얼만큼 수요가 늘까요? 요 가격 변화에 대해서 그 크기를 얘기해 주는 거다. 이게 물리학에서 온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함수 얘기를 하면 제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한번 써볼게요. 수요 함수 이렇게 쓰면 여기다 수요라고 쓰고 얘가 결과죠. 결과 F of 여기가 가격. 자, 가격입니다. 얘가 원인입니다. 자, 이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이미 얘가 원인인데 여러분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원인이 변하면 얘가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원인이 변했잖아요. 결과도 변할 것이다. 요 비율을 보는 게 지금부터 설명할 탄력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물리학에서 하는 거 여기가 이제 10m 높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m에 여기 공이 있습니다. 자, 공을 이렇게 여기 이제 라인을 따라서 떨어진다고 쳐요. 이렇게 10m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는 게 원인이죠. 원인. 네, 여기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가격 변화입니다. 가격이 변했다, 원인이 변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공이 튈 거 아니에요. 튀는 게, 이렇게 튀어오르는 게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 변화죠. 수요 변화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얘가 쇠구슬이야. 쇠공이야. 그래서 여기에 튀지 않고 바닥에 그대로 탁 붙었어. 그러면 탄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야. 이걸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탄력성은 일레스서티라고 해서 2로 표시했는데요. 2는 탄력성을 얘기해요. 탄력성은 0입니다. 자, 탄력성이라는 건 이렇게 계산이 돼요. 제가 이제 항상 분수 얘기하는 거 기억나시죠? 분수가 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결과 변화라는 거는 수요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원인이라는 건 가격입니다. 자, 원인 변화 분의 결과 변화입니다. 이게 그냥 변화율자가 원래 정확히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원인이 변했을 때 결과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요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인이 지금 10m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결과가 지금 0m가 됐잖아요. 10분의 0인 거야. 0 나누기 10. 당연히 여러분 0 나누기 10이니까 이건 0 곱하기 10분의 1이니까 0이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0인 거야. 자, 이번에는 튀어 올랐어요. 튀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10m 내려온 건 똑같아. 원인 변화. 그러니까 몇 미터 튀어 올랐냐가 이제 중요한 거야. 요번에는 한 4m 정도 튀어 올랐어요. 그럼 여러분 10m 떨어졌는데 4m 튀어 올랐으니까 0.4잖아요. 이렇게 원래 위치만큼 튀어 오르지 않았죠. 10m. 요런 거를 비탄력적. 튀어 오르긴 튀어 올랐는데요. 예, 원래 높이만큼은 튀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1보다 작다고 계산해 보면 0.4잖아요. 원래 높이만큼 튀어 오르면 10분의 10이죠. 10m 떨어졌는데 10m 올라왔어요. 그래서 1이 되는 거야. 원래 높이만큼 튀어 오를 때를 단위 탄력적이라 그러고 그때 탄력성의 크기는 1입니다. 즉 가격이 10% 떨어지면 수요가 10%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10분의 10. 그래서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위 탄력적보다 작게 오르면 1보다 작죠. 그러니까 0. 얼마 이렇게 되면 비탄력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럴 경우가 있죠. 이번에는 10m 떨어졌는데 20m 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 10m 분의 20m가 되니까 2가 되잖아요. 1보다 크네. 요걸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탄력적. 그러니까 1이 기준인 거죠. 단위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뭐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게 원래 기본, 기준.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요. 10m 떨어졌는데 튀어 오른 건 우주 밖으로 튀어 올랐어. 무한대라 그러죠. 무한대. 이렇게 수학에서. 우주 밖으로 계속 튀어 올라. 공이 지구를 벗어나서 저 우주 밖으로 끊임없이 날아가. 상상할 수 없지만 이런 걸 완전 탄력적이라 그래요. 그때 크기를 무한대.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적인 걸 이제 여러분이 느낌을 이해하셨을 거니까 탄력성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감성이에요. 원인이 변할 때 결과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자, 이럴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먼저 봐볼게요. 가격이 변할 때 얘가 원인이잖아요. 요거 분의 수요량이 결과잖아요. 요 크기를 나타내는 거야.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요만큼 올라갔는데 그럼 올라갔으니까 수요 법칙에서 떨어져야 되죠. 수요량이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탄력성이 1보다 큰 거야. 탄력적인 거죠. 이 탄력적이라는 말은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재화의 가격이 10%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런데 A라는 재화의 수요가 80% 감소했다는 얘기는 탄력적이죠. 10분의 8이니까 8이란 말이에요. 크기가. 그러면 이 얘기는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예요. 야, 그러면 A 안 사 먹고 B, C, D, E, F 사 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하철 요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비탄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지하철 요금을 10% 올리잖아요. 그런데 수요는 줄 거예요. 분명히 지하철 수요는. 근데 한 2%밖에 안 줄어. 왜 그러냐면 아니 지하철 외에 다른 대체재가 별로 없거든. 버스, 뭐 택시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버스는 너무 불편할 수도 있고 택시는 요금이 비싸. 그래서 줄기는 줄 거지만 많이 안 줄어요. 즉 가격 변화에 민감성이 크지 않아. 이런 걸 비탄력적이라 그러는 거야. 10분의 2니까 0.2잖아요. 1보다 작은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건 가격 변화율분의 얘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공급 법칙에서 같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얘가 10% 올라갔는데 얘가 30% 공급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공급 가격 탄력성이 크다. 탄력적이다. 1보다 큰 거죠. 민감하게 반응한 겁니다. 근데 10% 올라가는 30% 올라가지 않고 5%만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럼 0.5가 되죠. 그러니까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땅값이 있잖아요. 땅값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땅의 공급량이 늘어야 되잖아요. 원래라면. 근데 별로 안 늘어요. 왜냐면 땅값이 오른다고 땅을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땅값 같은 거는 공급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작아요.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거의 늘릴 수가 없죠. 일정 기간 동안. 아파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 그러면 아파트 공급이 막 늘어나냐? 그럴 수 없지. 아파트를 짓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재화들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즉 1보다 작다. 0. 얼마 얼마. 뭐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탄력성이 크다라는 걸, 자, 이제 우리가 수요든 공급곡선이든 여러분이 그릴 수 있잖아요. 탄력성이 클수록 수평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수평에. 그러니까 수평의 기울기를 간다라는 건 탄력성이 완전히 무한대라는 거야. 지금 제가 여기다 이게 수요든 공급곡선이든 상관없어요. 이 수평이잖아요. 지금 이게 수평. 이 수평이라는 건 탄력성이 무한대라는 거예요. 완전 탄력적이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뭐 그림으로 많이 설명할 필요 없이 빳빳하게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죠. 수직으로 서 있다라는 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수직으로 서 있으면 원인, 여기가 가격이 이렇게 변했죠.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공급량이나 수요량이 이렇게 늘어나거나 줄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죠. 다시 말해서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 변화 또는 공급량 변화율이 제로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죠. 0. 하나도 안 변했다. 이게 수직이야. 그러니까 수직은 탄력성이 0이란 얘기죠. 완전 비탄력적. 그러니까 그래프 기울기가 수직에 가까울수록 비탄력적인 거예요. 수평에 가까울수록 민감하게 가격 변화에 반응한다. 즉 탄력적이 된다. 그래서 수평이다라는 거는 완전 탄력적, 즉 탄력성이 무한대라는 거고,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탄력성이 0이라는 거야. 완전 비탄력적이다. 빳빳하게 서 있잖아요. 비탄력적이지. 완전 비탄력적이야. 정리. 요 얘기가 이제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그 얘기입니다. 수직에 가까울수록 비탄력적이고 수평에 가까울수록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커진다. 문제 이거 하나 해결해 볼게요. 서술 중 옳은 거 고르라 그래다.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할수록, 이런 말은 수평에 가까울수록, 이런 얘기하고 똑같죠? 가까울수록, 이런 말이에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작다가 아니라 크다, 이렇게 돼야 되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평일 때가 탄력성이 무한대였죠. 가장 크죠. 그러니까 수평에 가까울수록 탄력성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다 그랬으니까. 부동산의 공급곡선은, 부동산은 타자에 비해 수직에 가깝다. 이거 정확하게 맞죠? 여러분, 부동산은 이렇게 수직이에요. 가격 변화, 조금 전에 제가 아파트하고 땅값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이 이렇게 변했는데도 공급을 늘리거나 뭐 이럴 수가 없어요. 그대로 공급량은 서 있어요.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가격에 대해서 공급량이. 이런 게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즉 수직에 가깝다. 비탄력적이란 얘기입니다. 2번은 맞는 표현이고, 수요 곡선이 수평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제일 큰 거잖아요. 0이 아니라 무한대죠. 무한대. 공급 곡선이 수평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당연히 얘도 무한대입니다. 수평이면 무한대, 수직이면 0. 수평이면 무한대, 수직이면 가장 작은 완전 비탄력적 0. 자, 이런 거 연습을 조금 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그래프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요 탄력성 배우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궁금했던 건 뭐냐면 수요자 부담, 조세를 부담을 누가 많이 할 거냐는 거는 가격 탄력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뭐냐를 지금 공부하신 거잖아요. 그럼 자, 수요자가 이건 역탄력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야. 수요자 부담분의 공급자 부담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분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거 외우란 뜻은 아니에요.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을 잘 피할 수 있다. 탄력적이란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탄력성이 클수록, 이런 뜻이죠.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수요든 공급든 기울기가 수평에 가까울수록, 자, 수요로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대체재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자,
탄력성이 클수록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은 줄어든다라는 거야. 반비례. 자, 결론 낼게요. 탄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조세 부담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요. 그 얘기는 수요자 입장에서 야, 나 다른 재화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가격 함부로 오르고 내리가 올리지 마. 이런 뜻이거든. 나 다른 재화 사버릴 거야.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제 세금을 부담하게 됐어요. 수요자한테 전가를 못 시키고 오롯이 자기가 부담해야 돼. 왜? 부담하는 순간, 가격에다가 전가시키는 순간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른 재화를 사버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의 탄력성이,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수요자가 많이 부담해. 수요자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내가 이 재화 시장에서 손 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빨리빨리 청산하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나 다른 거 만들면 다른 거 팔면 돼.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뭐 이런 느낌이에요. 하여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해해 두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 여기 복잡한 거 다 빼도 돼요. 이거 하나를 기억해야 돼요. 탄력성이 누가 커? 큰 놈이 적게 부담해. 탄력성이 누가 작아? 작은 놈이 많이 부담해. 수요 공급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탄력성 크기에 반비례한다.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크면 적게 낸다라는 거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면 수요자, 즉 소비자의 조세 귀착은 작아진다. 전가는 작아진다. 부담은 작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크단 얘기는 기울기가 작다, 기울기가 수평에 가깝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로 얘기하면 이렇게 똑같은 얘기예요. 크단 얘기는 기울기. 나머지는 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수요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생품에 세금 부담을 하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량이 크게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민감하게 가격에 반응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을 최소화시킬 거다. 자기가 웬만하면 세금 부담을 할 거다. 조세 전가에 대한 서술 중 잘못된 걸 고르세요. 이렇게 지금 표현됐는데, 잘못된 거. 자, 여기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 여러분, 수요가 비탄력적이에요. 얘가 많이 부담해. 비탄력성이 작다는 얘기잖아요. 비탄력적이라는 건 요 말은 탄력성이 작다. 그러면 조세 부담은 작은 놈이 반대로 많이 부담한다. 그래서 조세 부담이 커진다. 맞는 얘기예요. 요거는. 자, 공급입니다. 공급이 탄력적이라 그랬어요. 탄력성이 다 크다는 얘기예요. 과세하면 공급자 부담은 작아져요. 생산자 부담에 비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이건 맞는 표현이에요. 생산자 부담은 작아지고 소비자 부담은 커진다라는 거예요.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거는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탄력성이 큰 사람은 반비례하니까 탄력성이 큰 공급자, 생산자의 부담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소비자, 수요자의 부담은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도 맞는 문장이에요.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요자는 적게 부담하겠네. 결론이 나왔죠. 소비자 부담은 작아진다고 그랬으니까 오케이.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4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공급이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공급자의, 생산자의 부담은 커진다는 얘기예요. 소비자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아예 아니죠. 4번이 아니죠. 공급자의 부담이 커지고 소비자의 부담은, 얘가 일부 부담을 많이 했으니까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겠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21번은 4번이 틀린 표현이 됩니다.